재밌는 사건입니다. 이건 두 번째는 거꾸로, 두 번째는 두 번째대로 여러분이 경험 못할 수 있는 게 본인 소송을 했던 사안입니다. 본인 소송을 했고, 이 차례에 의하면 여러분이 이제 시험 공부 등을 했을 때 진술 금지의 재판, 뭐 별로 실감나게 공부 안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 사법시험 때에 이런 문제가, 옛날에는 이제 사례형이 아니고 과거에 지금 붙으신 뭐 그런 시절의 사람은 제가 볼 때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50점짜리니까 25점짜리, 과거는 이제 일행 문제라고 해서 쫙 나오는데, 저 때부터 사례형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옛날 사법시험 이게 나왔습니다. 소송 능력과 변론 능력의 차이를 논하라. 소송 능력과 변론 능력의 차이를 논하라.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능력 여러분 잘 아십니다. 미성년자라든지 과거 용어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지금은 이제 뭐죠?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인데, 한정 후견인은 실은 능력이 없다보다는 능력이 있고 일부 문제되는 거에서 컨트롤하려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있다. 그래서 용어도 뭐 제한 능력자라는 말 쓰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성년자랑 그 성년 후견 뭐죠? 그 용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하여튼 후견이 필요한 그 옛날로 치면 금치산자에 해당하는 그, 물론 그 과거의 그런 무능력자, 행위 무능력자는 그 취지가 그자를 어떤 행위가, 어떤 능력이 없으니까 약간 보조하고 도와주려는 측면도 있지만 하여튼 못하게 하는 것이 컸는데, 그 성년 후견제도 같은 것 등에 있어서는 그 복리후생 같은 걸 위주로 해서 뭐 짜여진 것이다, 이런 거 언뜻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 제도가 2004, 5, 6년에 바뀐 제도인데, 지금은 이제 과거 용어 뭐 금치산, 한정치산 이런 용어는 안 쓰고, 하여튼 미성년자 등의 행위 무능력자가 이쪽 소송에서 소송 무능력자가 되고, 독립적으로 소송 행위를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행위를 해 주어야 된다, 소송 행위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정도는 이해하시고 있는데, 그 다음 챕터에 변론 능력이라는 게 교과서상 내지는 책에서상 나오는데 뭐 실감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지 않고 변호사 대리주의를 는 취하고 있지만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독일식의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소송 능력이 설사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법정에 가서 변론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게 변호사 강제주의입니다. 즉 소송 행위 중에 법정에서 펼치는 소송 행위로서의 변론을 펼치는 것은 변호사 자격자가 아니면 안 된다가 변호사 강제주의입니다. 독일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 대한변협이나 변호사 단체에서도 일정 부분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한다는 게 과거부터 계속 주장되고 있는데, 그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한다면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 재판을 어떻게 받느냐 등의 문제에 있어서 시민단체 등이 그것에 대해서 자꾸 반박을 하고, 전국적으로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다만 이 지금 변호사협회는 상고심에서만이라도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자고 주장하는 이런 방향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오히려 1심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등등 생각하는데, 이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려면 변호사 수가 어느 정도 상당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변호사 보수를 댈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제도가 바탕이 돼야 되는 게 뭐 소송구조제도 같은 게 어느 정도 정비가 돼야 되고, 독일은 왜 그게 가능하냐면, 독일은 우리가 의료보험을 들어서 의료수가에 의해서 뭐 요새 문제되는 게 뭐 그런 것도 껴있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어느 정도 뭐 규정된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내는 것이고, 그게 의료보험에서, 그러니까 병원 측은 이제 의료보험 안 되는 뭐 도수치료를 받으라든지 사보험을 갖고 있느냐 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처리되는데, 독일은 이게 변호사가 강제주의되는 전제로서 변호사가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에 대한 보험이 들어지고, 변호사 수가가 의료 수가처럼 정치한지 뭔지는 모르지만 예컨대 사건의 난이도, 예컨대 그 변호사의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 실력이랄까, 그 경력, 그 다음에
그 사건의 증인이 몇 명이 불려졌는지, 기일이 몇 번 불려졌는지 해서 이렇게 수가표에서 딱 엑셀로 이렇게 딱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의료보험 들듯이 이 변호사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고 실제 소송을 하더라도 그 수가에 의해서 그 보험에서 지급되니까 변호사를 강제시키기 위한 3가지 전제, 변호사가 상당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소송 구조 등 이런 것에 의한 또는 변호사 보험 등에 의한 이 체제가 되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변호사 보수가 정액제입니다. 정액제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변호사 강제주의가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 있어서의 강제가 되더라도 그 바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제대로 안 돼 있고, 다만 이제 로스쿨 체제에서 벌써 10여 년이 흘렀으니까 변호사는 상당수 있긴 하다, 뭐 이런 충족은 되어 있지만 변호사 보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소송 보험 이런 것도 뭐 보험회사가 들어와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변호사 가오로 변호사님들이 드는 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이 어떤 소송을 하게 될 때 필요한 그것을 보험으로 처리되는 그런 것에 대한 제도 뭐 등등, 소송 구조도 지금 뭐 있긴 하지만 그리 뭐 실감 나는 건 아닌 뭐 이런 상태에서 변호사 강제주의가 시민단체 등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지만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는 게 꼭 뭐 변호사들의 직역으로서 확대하려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이길 사건을 지거나 질 사건을 이기거나 이 소송에서의 그 당사자의 보호 측면에서 보더라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논거로 지금 변호사 이 단체 등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이른바 나홀로 소송이라고 하는 본인 소송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있는데, 마침 이 판례가 있어서 그냥 내친 김에 본인 소송하는 뒤에 분서에 가서 표 한번 사법연감 보세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여러분이 법정 갔을 때 본인 소송하는 것을 저는 그 실태를 좀 보고 싶어서 그 이론적으로만 하니까 어떻게 한번 이런 사람들한테 그 실태를 알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여튼 선임 건수가 작년 보면 소액 사건은 변호사가 이게 선임된 퍼센트가 그 가로인 것 같습니다. 소액 사건은 피고는 2.8%, 첫 번째 표의 마지막 보면 쌍방이 선임된 게 2.3, 원고는 비교적 그래도 13.5%네요. 뭐 이렇게 변호사 수가 늘고 뭐 했다고 해도 그 과거부터 보십시오. 여기 표는 18년부터 나오는데 소액 사건에 관한 안은 지금 현재 금전적인 청구에 있어서 3천만 원 정도까지의 소액 사건에서는 2018년부터도 오히려 비율은 훨씬 늘거나 뭐 이런지 않고 뭐 13.14%, 13% 이런 정도의 원고 측 다 합쳐도 피고나 쌍방은 거의 미비하니까 뭐 한 15, 6%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본다면 소액 사건은 80여 %가 뭐 어느 쪽이든 양쪽이든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의 금전적인 청구에 있어서 그러니까 넘지 않는 사건에 있어서의 본인 소송은 어떤 그 소가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고, 또 여러분한테 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보수로서 뭐 20만 원 받고 할 수는 없는 거고 30만 원 받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는 있는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런 소액 사건 등을 포함해서 본인 소송을 하는 경우에 그 배후에 아마 사법서사님이 이 백업을 해주는 사건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을 작성해주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사법서사 측에서는 소액 사건만이라도 대리권 달라라고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변협은 그거 막아내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변협의 그런 것을 보니까 아마 그 여러 가지 뭐 세무사 쪽이든 또는 변리사 쪽이든으로부터도 대리권 어쩌고 저쩌고에 대해서 방어하느라고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법무사로부터도 소액 사건에 관해서 대리권을 달라 이런 것인데, 다만 합의 사건은 원고가 27.9%, 피고가 4.4, 쌍방이 55.8이니까 합의 사건은 셋 다 합치면 한 그래도 8, 90% 합의 사건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단독 사건은 보니까 한 52, 3%네요. 합쳐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정도예요. 근데 이제 소액 사건이 이런
80% 넘는 정도가 본인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태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법정 가시면 이 정도 비율로 뭐 사건이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거나 또는 뭐 지체되거나 할 때 그런 것 같습니까? 이게 비율 통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둘 다 본인 소송이고 금액적으로 1,300~400만 원 사건인데 실제 법정에서 약간 어떤 식으로 약간 이게 뭔가 소란스러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술금지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길에 변호사 선임해서 오라고 했는데 변호사 선임을 어겼습니다. 피고가. 항소심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1심에서 원고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피고가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변론하는데 요 대법원 판결에는 그 실제 그 장면은 안 나오는데 원심에서 항소심에서 진술금지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진술금지 재판을 하면 여러분이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실제 진술금지 재판이라는 민사소송법 144조를 보면 그날 결석한 것으로 처리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취소하지 않는 한 이제 계속 그런 효과가 미치는데 다음 기일에 변호사 좀 선임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건 보셨을 거예요. 나도 들었는데 조금 막 당사자가 헤매니까 판사가 뭔가 안타까워서 거기 좀 전문가한테 가서 좀 물어보라 뭐 이런 취지의 말은 하는 거는 있는데 진술금지 재판한 건 난 진짜 이 판례상으로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 명령을 했는데 뭐 이론적으로 받고 실전에 여러분도 상당수 이런 일이 있는지는 저는 뭐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있는 건가요? 좀 많이 보셨어요? 한 번 봤어요? 막 조금 막 난동 수준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뭔가 막 자기 말만 하고 보통 자기 말만 한다고 또 판사님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어디 가서 잘 이해 못하면 변호사한테 가서 좀 알아보고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알아보라. 하여튼 뭐 곧잘 있군요. 난 하여튼 지금 판례상은 예? 판례상으로 처음 봤습니다. 근데 또 내용을 보니까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사안은 뭐냐면 1,400만 원이 원고는 대여금으로 달라는 건데 대여금 사건에서 뭐 증거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게 보통 문제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 피고가 암호화폐 자산 뭐죠 그것에 관한 것으로 투자조로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투자조로 받았다는데 원고는 이제 돈 준 거 빌려준 거니까 갚아라라는 식인데 투자의 경우는 자칫 정확하게 개념 보면 뭐 갚아야 되는 개념에서 투자된 것이니까 한 푼 망해버리면 갚는다 돌려준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건데 대여의 경우는 어쨌든 사실상 못 갚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고는 대여금으로 청구를 주장하면서 공격을 해 들어갔고 1심에서는 원고 승소를 했기 때문에 피고가 항소를 했습니다. 피고가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의 공방의 내용이 대법원이 지금 나타난 것에 의하면 피고가 이거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고 네가 대여 사실에 대해서 주장 책임이 있다. 하면서 피고는 이제 이게 투자로 한 거다. 뭐 이런 방어를 펼쳤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로 나옵니다. 지금 제가 적어놓은 대로. 그런데 뭐가 좀 소란스럽거나 뭔가 그랬던 게 깔려 있는데 그것까지 뭐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원심에 있어서 진술을 금지시키고 다음 기일에 변호사를 선임하라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 명령에 응하지 않으니까 변호사 선임 명령에 응하지 않으니까 만약 1심이었으면 소를 각하하고 항소심에서는 항소를 각하합니다. 그래서 항소를 각하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를 각하하니까 1심이 확정이 됐고 1심이 확정은 원고 승소였으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딱 올라와서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주장을 대법원에서 볼 때 뭐 그리 이상하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한 거죠. 원고가 대여 사실 주장해야 된다. 막 그런 주장을 했다는 식으로 지금 대법원에서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장 책임 등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왜 그래서 막 자기 나름대로도 방어를 펼쳤는데 하여튼 어찌된 일인지 진술금지와 변호사 선임 명령과 그 다음에 항소가 각하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소가 각하되니까 1심이 확정됐고 근데 대법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조문은 144조에 있는데 144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대법원이 이제 보니까 조금 이게
그렇게 뭐 이상한 얘기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진술 금지시키고 변호사 선임 명령을 했느냐.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명령을 했으면 소송 구조 제도 같은 게 있으니까 아까 말한 이제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라.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변호사 선임하려면 비용도 드는 거니까 그런 소송 구조의 대상인지 또는 그런 정보를 좀 제대로 주면서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더 헤아려 줬었어야 되는데 못 그런 것에 대해서 즉 성명권 같은 것을 통해서 좀 이렇게 헤아려 주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불충분하게 한 이 점에 대해서 파기해서 환송을 한 이런 사안입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대법원 판결에 나오는 거 보면 피고가 뭐 여기에는 소란 피우고 좀 엉망진창한 거는 나올 수가 없어서 안 나왔는지 그건 갖고 되게 깔끔하게 방어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농담입니다만 변호사보다 더 잘한 것 같기도 한데 그다음에 농담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진술금지 재판은 여러분 일이 아닌 게 조문상은 지금 본인 소송의 경우가 많이 거의 발생하려면 발생할 수 있는데 변호사한테도 진술금지하고 변호사 진술금지 시킬 수도 있습니다. 조문 자체. 그러니까 변호사도 엉망진창으로 한다는 전제라면 변호사도 이 조문에 지금 뭐 본인 소송을 우리가 염두에 놓고 얘기하는데 변호사도 조문에 있습니다. 변호사 자체로서 진술금지 당하면 진짜 이거 황당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법정 모독죄라든지 이런 것 특별히는 없지만 그거적인 어떤 사안이 깔려 있지 않을까는 싶은데 하여튼 말씀드릴 것은 변호사도 진술금지 재판의 조문상은 대상이 될 수 있다. 아까 말 개념 그러니까 그냥 내가 불쑥한 말은 잊어버리시고 하여튼 본인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를 이제 이게 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조문은 변호사도 대상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파기 환송되었습니다.